1000년 전 고려인의 손길이 배어있는 한 권의 두루마리 책. 고려대장경을 인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불경 속엔 육안으론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들이 숨겨져 있다.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찍은 듯 한자의 획 사이에 구멍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문자인 가나와 모양이 흡사한 산자국들도 보인다. 마치 암호처럼 대장경 곳곳에 새겨져 있는 다양한 모양의 기호들. 고려인들이 남겨놓은 이 비밀스러운 흔적은 과연 무엇인가? 고려대장경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초조대장경은 고려대장경 중에서도 제일 처음 제작된 것으로 그 시기가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의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에 뛰어난 우리의 인쇄기술과 종이 제작 기술까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고려대장경에서 우리 옛사람들의 아주 비밀스러운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글자들을 한번 보시죠. 이 고려대장경에 나오는 이 글자들을 특수 렌즈를 이용해서 확대 촬영을 한 것인데요. 마음심자 주변에 여러 개 작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둥근 선이 그어져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작은 점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본 겁니다. 이 점과 선이 그어져 있어 이 아래아가 쓰이던 시절에 우리 모음 어자 같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선을 그어 놓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이 아이의 글자 위에 이 디귿자 모양의 선을 표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 인쇄 과정이나 목판 과정에서 생겨난 흔적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일부 한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려대장경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점과 선들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 예리한 도구로 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여기 이 점을 보면은 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흔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대장경에 있는 이런 기호들이 세상에 알려진 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동안 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 고려대장경을 연구해 왔지만은 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게 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 일본 학자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이 고려대장경에 남아있는 이런 흔적, 이 점과 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려대장경 속의 독특한 기호들을 발견한 학자를 만나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 대학을 찾았다. 히로시마 대학의 명예교수인 고바야시 씨. 그는 40년 동안 고문원 속에 남아있는 독특한 기호의 정체에 대해 연구해왔다. 일본의 문헌에서도 고려대장경에서 본 것과 유사한 흔적이 보인다. 고바야시 교수는 2년 전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고려대장경을 세밀히 검토했다. 일본의 고문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독특한 기호들이 한국에도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그의 예상이 적중했던 것이다.
옛 문헌에 남아있는 이 흔적들은 무엇일까? これは竹です。竹。 연필심만 없을 뿐 지금의 연필과 비슷하게 생긴 옛 필기도구 각필이다. 옛 문헌에 남아있는 흔적은 바로 이 각필로 써놓은 것이다. これにこう字を当てて 모조품을 이용해 종이에 직접 글씨를 써봤다. 끝이 뾰족한 쪽으로 종이의 면을 눌러 자국을 남긴다. 일본에서 발견된 각필엔 이렇게 종이 섬유가 묻어있다. 각필이 필기도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昔は楮でもって紙をすきましたから明らかにこれが筆記具として字を書くのに使ったということを科学的に証明しているわけです。 일본 사람들은 각필을 다양하게 썼던 것으로 보인다. 대반야경이란 일본의 불경. 뒷표지엔 예수님이 낙서를 해놓은 듯 각필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에도 시대에 쓰여진 비밀 편지도 발견됐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탈옥 계획을 가족들에게만 몰래 알리기 위해 각필로 쓴 편지다. 그럼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각필의 흔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각필 스코프는 요시자와 교수가 만든 특수 조명이다. 横線が浮かび上がりますけど、こう縦線が無理で光と平行になってしますね。この斜めの位置がそうですね。 책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 각필 스코프를 비추면 책 속에 숨겨져 있던 각필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 30cmから 40cm ぐらい離して使うというようにしております。それで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この前かちょっとこっちが斜めにしたところから左斜めから写すのが一番見やすいんですね。 각필 스코프엔 고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이중의 장치가 돼 있다. 자외선이 나오지 않는 전구를 적외선 차단 유리로 씌운 것이다. 실제 각필 스코프를 통해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각필로 직접 글씨를 써봤다. じゃあ手を外してください。でスコープをつけます。 각필로 썼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조명을 켜자 선명해졌다. 옛날엔 어떻게 각필로 쓴 흔적들을 보았을까? 한쪽 방향으로만 촛불을 비추면 이렇게 글씨가 보인다. 이렇게 촛불을 이용해 글을 읽었다는 건 일본 약선사 탱화에서도 확인이 된다.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스님들의 책상 위엔 똑같은 위치에 촛불이 하나씩 켜져 있다. 이렇게 일본의 옛사람들은 각필이란 필기도구를 널리 이용했다. 그렇다면 고려대장경에 남겨진 흔적도 바로 각필로 써놓은 것일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각필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각필이 필기도구로 이용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단서가 탱화 속에 남아있다. 쌍계사 대웅전 한켠에 걸려있는 감로탱화. 감로탱화는 극락왕생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으로 감로탱화의 윗부분은 극락세계가 표현돼 있다. 그림의 중간 부분은 다양한 현실 세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림 아래쪽은 지옥을 표현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감로탱화의 현실 세계를 표현해 놓은 부분에 각필의 단서가 있다. 극락왕생을 비는 예불 그림 속에
낯선 악기가 하나 있다. 탱화 속의 악기는 지금 불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서울 봉원사에서는 지금도 예불을 드릴 때 탱화 속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연부를 하는 중간에 한 번씩 치는 경쇠. 바로 지금의 목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통 이것은 이제 경세라고도 하고요, 경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염송할 적에, 즉 연부를 할 적에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것을 치는 것은 우리가 녹각이라고 하죠. 그 뿔로 이렇게 앞에를 갖다 이런 식으로 치면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보통 경전 그런데 악기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이 사슴뿔이 필기도구인 각필로도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슴뿔로 불경 속의 악보 표시를 해보기로 했다. 전 세경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각필로 악보를 표시한 것이 실제 고려 때 제작된 불경 속에도 남아있다. 종이가 구겨진 것처럼 불경 위에 나타나 있는 긴 선들. 이것이 바로 각필로 악보를 그려놓은 것이다. 물결이 치듯이 가늘한 실선의 형태로 음악의 형태를 굴곡을 갖다가 이렇게 실의 형태로 경전 위에다가 예리한 뿔로 그어놓은 그런 형태이지요. 옛 필기도구인 각필을 이용했던 흔적은 우리의 고문원 속에도 여러 형태로 남아있다. 고려대장경에 남아있는 독특한 기호들도 바로 그 중에 하나다. 이 고려대장경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 점과 선은 각필의 흔적입니다. 이 각필은 그 당시 붓과 함께 쓰여졌던 또 다른 필기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붓이 있는데도 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각필을 필기도구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비밀스러운 편지를 쓴다거나 또는 고려대장경처럼 아주 귀중한 책에 어떤 표시를 할 때입니다. 이 고려대장경에서 이 각필을 이용해서 점과 선을 표시한 건 바로 책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대장경에 표시되어 있는 이 점과 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고려대장경에 표시되어 있는 점과 선의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한자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의 왼쪽에 두 개의 점이 나란히 찍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은 당자입니다. 얼핏 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 밑에 밭전자 안에 보면은 점이 하나 보이죠. 자, 이렇게 점의 위치가 한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려대장경에는 이런 점 표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자의 이 세 을자와 같은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 이 별자가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한글의 기역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마치 이런 기하학적인 이런 무늬와 또 이런 기호, 점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비밀 문서의 암호처럼 이 천여 년 동안 고려 대장경 속에 숨어있던 이런 수많은 기호들, 그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2년 전 이곳에 새로운 사찰이 하나 세워졌다. 거별사란 이름의 이 사찰은 성철 스님을 기리기 위해 성철 스님 생가터에 지은 것이다. 사찰 뒤론 성철 스님의 생가가 복원돼 있다. 그리고 생가 옆으론 성철 스님의 유품이 전시돼 있는 전시장도 따로 마련돼 있다. 평생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했던 스님. 덧버선과 고무신은 스님이 직접 기워시는 것이다. 공부와 참선에만 전념했던 스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 책이었다. 그런데 스님이 생전에 보셨던 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한 권 있다. 법망경이란 이 책 속엔 한문 옆에 작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다. 각필 대신 붓으로 쓴 것만 다를 뿐 고려대장경에서 봤던 바로 그 기호들이다. 이 독특한 기호들은 무엇일까? 구결, 저것은 이제 구결 또는 이제 토라고 그래서 한문을 이제 정확하게 읽어가기 위해서 우리 현재로서는 하여, 하니, 뭐 이로다 이런 표시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결은 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토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 책은 법망경으로서 큰 스님께서 그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일부러 스님 손수 구결토를 붙인 그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경에 있던 독특한 기호는 바로 한문 문장을 읽는 데 필요한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다. 강원에서 배울 때는 지금 전부 다 요즘은 한글토로 이제 바꾸어져서 전부 다 이 지금의 불경은 이렇게 한문 사이에 한이, 하여 등의 우리말을 써놓았다. 한문엔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를 표현해 놓은 것이 구결문자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쓰였던 우리의 또 하나의 문자인 것이다. 구결문자는 복잡한 우리말의 어미들도 모두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발달돼 있다. 그리고 불가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이러한 구결문자를 썼다. 그렇다면 각각의 구결문자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구두를 이렇게 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 이렇게 안 찍고 그 각필로 이렇게 평행선 있잖아요. 구두 자리에. 충남 예산의 수덕사. 백제 때 창건된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고려 때 새로 지은 현재의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건축물 중 하나다. 이곳엔 귀중한 불경이 하나 보관돼 있다. 고려 때 인쇄된 구역인왕경이다. 구역인왕경은 두루마리 형태의 불경보다 후대의 것으로 종이를 접어서 책으로 묶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좀 더 나오죠. 이렇게 장착 표시가 이렇게 되니까. 구역인왕경에도 구결문자가 남아있다. 그런데 각필로 구결문자를 새겼던 고려대장경과는 달리 붓으로 쓰여져 있다. 이 구역인왕경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고려시대에 널리 쓰였던 구결문자의 생김새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써놓은 이 글자는
그 한자의 그 한 부분을 따온 그 약체자인데 이 약체자들을 그 우리 구결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상을 즉 구결문자는 한자의 획을 생략해서 만든 것이다. 구역인환경의 한 구절을 해석하면 구결문자의 제작 원리와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원지는 무상하시하 삼계의 왕이라. 이 구결문자는 우리말의 주격조사인 은 또는 는이라 부른다. 한자 20은자를 생략해 표기한 것이다. 목적격조사 을은 새을자를 그대로 썼고 우리말 하는 하위자를 초서체로 흘려 쓴 뒤 간략하게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구결문자는 한자의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한자는 그대로 써서 우리말의 조사와 어미를 표현했다. 그리고 각각의 구결문자를 여러 개 조합하면 우리의 복잡한 어미들도 모두 표현이 된다. 고려대장경에 각필로 새겨놓았던 것은 바로 한글 창제 이전에 쓰던 우리 문자인 구결문자다. 그런데 고려대장경에 남아있는 각필의 흔적은 이것만이 아니다. 성암 고서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고려대장경. 고려대장경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초조대장경이다. 이 안에 점과 선으로 표시된 흔적들이 있다. 경전은 여러 장의 종이를 이어붙여 두루마리로 만들었는데 그 연결 부위에 쓴 접착제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콩풀이다. 11세기 이전에 주로 쓰이던 접착제로 고려대장경의 연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 그 메주를 써가지고 일단 발효시키면 진이 나와요. 이 발효되는 게 일단 썩힌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썩어놓으면 다시 안 썩거든요. 한번 붙여놓으면 아무리 뭐 습기가 차고 뭐 환경이 나쁜데 보관해도 다시는 썩지 않고 종이 부분이 부식하면 부식했지 붙인 부분은 뭐 실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다음에 일에는 없고 고려대장경엔 한자의 획을 생략한 구결문자와 점선으로 된 구결문자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돋보기를 들이대야 겨우 보이는 점과 선들. 해독 작업은 우선 경전에 있는 각필의 흔적들을 돋보기를 이용해 확인한 뒤 초조대장경 복사본에 옮겨 적는다. 우선 점만 보더라도 한자마다 점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 대체 얼마나 많은 위치에 점이 찍혀져 있는 걸까? 고려대장경에 보면 한자 주변에 선을 그어 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바로 이 사각형이 점의 위치를 구분짓는 경계선이다. 그 경계선 안팎에 점을 찍었는데 현재 고려대장경에서 발견된 점의 위치는 모두 21개다. 그럼 이 각각의 점의 의미는 무엇일까? 유가사 지론엔 두 종류의 구결문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쉽게 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한자 새을자는 우리말 을자, 따라서 한자의 우측 중간에 찍힌 점은 우리말 을이다. 행자의 좌측에 찍힌 점은 바로 무엇이 할 때의 이다. 이자가 옆에 써 있어 쉽게 확인된다. 무엇은 할 때의 주격조사 은은 점으로 표현할 때는 한자의 정중앙에 점을 찍는다. 한자 오드이자를 생략해 우리말 의를 표현했다. 점으로 표현할 때는 한자의 위쪽 중간이다.
이렇게 한자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현재 그 뜻이 밝혀진 건 7개의 점뿐이다. 고려대장경에 보이는 점과 선의 종류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다. 2개의 점이 나란히 붙어 있는 쌍점도 있고 2개의 점을 연결해 선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점과 선이 함께 그려져 있기도 하다. 고려대장경에서 발견된 선과 쌍점 그리고 점과 선이 조합된 형태도 위치에 따라 또다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조사나 어미를 나타내는 토 이런 것을 그 400여 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말을 그 당시로서는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발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과 선을 조합해서 무려 400여 가지의 우리말을 표현해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람 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한자에 어떤 위치에 점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 한자의 이 위쪽 중앙에 점이 찍히면 이것은 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가 되는 것이고 또 이 한자의 이 왼쪽 아랫부분에 이 점이 찍히면은 그것은 종결어 다가 돼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이 한자의 이 정중앙에 이 점이 찍히면 그것은 주격조사 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마치 암호를 푸는 것처럼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또 이 인자의 옆에 저런 모양의 이 구결 문자가 쓰여져 있으면 그건 역시 사람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렇게 이 한자를 생략해서 만든 구결 문자와 그리고 점과 선을 표시해서 만든 구결 문자가 혼용돼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필기도구 역시 책의 훼손을 막아야 할 때에는 각필을 쓰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붓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결 문자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던 것은 언제일까요?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아마 신라 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이 글귀를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총이 방언으로 이 9개의 유교 경전을 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한문으로 된 이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토를 달아가면서 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결 문자가 사용됐다는 얘기고 설총이 살았던 신라 시대에 이미 구결 문자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구결 문자는 조선시대까지로 이어집니다. 이 소학은 지금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소학에 나오는 글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귀를 보면은 이 한자를 생략해서 표기한 이 구결들이 눈에 띄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말라. 이렇게 구결 문자는 신라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쓰여졌던 우리의 고대 문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 NHK 뉴스에서 우리의 구결 문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의 방송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지휘한 것은 히로시마 대학의 명예교수인 고바야시 요시노리 씨입니다. 문제의 문자는 11세기 초에 인쇄된 유가사 지론이라는 경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전은 먹으로 인쇄됐습니다.
그 글자는 한문이 쓰여진 행과 행 사이에 유라는 한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같은 식으로 쓰여진 문자가 경전 여기저기에서 발견됐습니다. 먹으로 인쇄된 한자 곁에 기대듯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현재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한자 옷의자의 일부를 생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본 가타카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글씨 오른편에는 가타카나의 즈자와 닮은 글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글자는 이라는 한자입니다. 이것을 초서체로 변형시켜서 이 문자가 생겨났습니다. 즉, 한자 전체를 초서체로 변형해서 만드는 일본 히라가나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래 일본에서 방송된 내용은 전체 15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짤막하게 아주 중요 내용만 보셨는데요. 그 요지는 한국의 구결 문자에서 일본 문자와 똑같은 글자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구결 문자입니다. 이 구결 문자가 일본 문자 중에 그 츠자와 모양이 아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자의 획을 생략해서 만드는 이 제작 원리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NHK 방송에서는 일본 문자가 한국의 구결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당시 한국의 구결 문자가 일본으로 전해진 것일까요? 나라에 위치한 일본의 유명 사찰 동대사. 동대사 대불전은 세계에서 제일 큰 목조 건물로 유명하다. 대불전 안엔 건물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불상이 모셔져 있다. 앉은 키가 16m에 달하고 얼굴 길이만도 무려 5m인 비로자나불. 얼굴만 성인 3사람 정도의 키를 합한 길이다. 대불전에서는 관광객들이 건물 기둥의 구멍을 기어서 통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동대사 대불전의 크기를 짐작케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사찰을 짓게 된 배경엔 신라가 있다. 법화당은 동대사 건립의 배경이 되는 건물이다. 8세기 이 건물에서 화엄경을 강의한 것이 계기가 돼 동대사가 지어졌다. ここは東大寺の法華堂あるいは三月堂と言われるところで東大寺としては最も古い建物のあるところなんですね。実はここで天平の740年に初めて華厳経というものの講説講読が行わ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でその時の講師になったのは新羅で行って勉強をしてきた新庄と言われる方で、当時新羅は非常に華厳経というものが盛んで、義匠でありますとか玄行でありますとかそういう立派な方が出ておられます。 동대사에 관한 기록을 모아놓은 동대사 요록에도 신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생 심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심상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강의한 인물이다. 당시 심상에게 화엄경 강의를 요청한 사람은 일본 천황이었다. 성무 천황은 심상에게 3년간 화엄경을 강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본의 화엄종을 전파시키기 위해 동대사를 조성하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불을 만드는 대역사를 감행했다. 대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불을 청소하는 모습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하다.
그만큼 성무천왕은 신라의 화엄종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동대사는 신라로부터 화엄종을 받아들여 세워진 사찰이다. 그래서 지금도 동대사는 일본 화엄종의 총본산이다. 그런데 8세기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건 화엄종의 사상만이 아니다. 일본 교도의 오타니 대학, 이곳에 판비량론이란 두루마리 책이 하나 보관돼 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일본에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책이다. 경전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낀 것이라면 판비량론처럼 론이란 이름이 붙여진 책은 부처님의 말씀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때문에 불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바로 신라 화엄종의 대가인 원효다. 그런데 원효가 쓴 판비량론이 어떻게 일본에까지 전해지게 된 걸까? もともとはこれは日本の写本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たわけですけども、書体書風などから白木のも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て、そうすると伝来させたのは誰かというとやはり新書あたりが一番、可能性が高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신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했던 심상이 일본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상에게서 책을 헌납받은 일본 천황은 황후의 도장을 책의 마지막 부분에 찍어 놓았다. 그런데 도장이 찍힌 부분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각필 위에 도장을 찍은 흔적이다. 그렇다면 이 각필의 흔적도 신라에서 새긴 것일까? それがかなり古い段階の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は一番最後の式後の部分にあります。内家子印という、光明皇后の私の印、子印とされているもので、その印鑑が押されている部分にも確筆がございます。で、その部分を見ますと、印がですね切れてるわけですね。つまり確筆をつけたところがへこんでおりまして、でその上から印を押したために印の種が入らなかった。 ということは当然この印が押される以前に確筆があ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일본 천황이 이 책을 헌납받을 때 이미 책 속엔 각필의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판비량론에 새겨져 있는 각필의 흔적들은 이미 신라에서 신라 사람에 의해 새겨졌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 경전에선 고려대장경의 악보에서 본 것과 유사한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은 글자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신라 사람들이 남긴 기록인 것만은 분명하다. 화엄종이 일본으로 전해질 때 신라의 불경과 함께 구결 문자들도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다. 신라의 구결 문자가 일본으로 전해진 건 8세기에서 9세기경입니다. 그럼 일본의 이 히라가나와 가다카나는 9세기에서부터 12세기 사이에 서서히 생겨납니다. 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봐서 이 신라의 구결 문자가 일본 문자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이 구결 문자와 이 한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까요? 이 한글이 창제된 건 1446년 15세기 중엽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모두 구결 문자를 사용해 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이 구결 문자가 한글 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법도 한데요. 자, 최근에 이 구결 문자와 한글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2년 전 각필 구결문자 발견 당시 구결문자 조사 작업에 참여한 이승재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글과 불경 속의 구결문자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가 그 각필 조사를 처음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의 하나는 이 각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호 글자들이 훈민정음의 글자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한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글자는 아레아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레아가 각필의 그 점과 그야말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모양도 일치하고 가장 많이 또 역시 쓰입니다. 예컨대 이런 문자를 만드는데 혹은 이런 문자를 만들죠. 또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죠. 그런데 이런 네 가지 글자가 역시 각필에서도 그대로 발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어, 오, 우. 훈민정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음 기본자는 천지인 이 세 글자다. 그리고 이 천지인을 합성해 우리의 다양한 모음 글자들이 만들어진다. 훈민정음엔 이러한 모음의 체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대장경에 한글의 모음과 유사한 구결문자들이 보인다. 점과 선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구결문자는 아레아가 쓰이던 시절의 우리 모음과 너무도 똑같다. 점과 선으로 된 구결문자에는 한글의 단모음들이 모두 표현되어 있으며 선 하나에 아레아를 2번 쓰는 한글 복모음의 형태까지도 보이고 있다. 그 중에 놀라운 것은 구결문자에서 선과 점이 나란히 조합된 느낌표형의 구결문자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어린이말 또는 변두리 시골말에 쓰도록 돼 있는 글자가 바로 느낌표 모양의 글자다. 점과 선을 직선으로 배치한 것이 고려대장경의 구결문자와 똑같다. 그럼 자음은 어떤가? 묘법 연화경에 한글의 자음과 비슷한 생김새의 구결문자들이 보인다. 점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한자 주변에 쳤던 사각형의 틀. 이것은 분명 한글의 미음자다. 점이 선 바깥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의자 위에 그어놓은 선은 한글 디귿자와 닮았다. 점 바깥쪽에 그어진 선은 니은자다. 그리고 기역자도 보인다. 이렇게 법화경엔 한글의 자음 기본자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모두 발견된다. 그런데 모양만 똑같다고 해서 구결문자가 한글 창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답은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에 있다. 우리가 늘 쓰는 핸드폰엔 한글, 특히 모음의 체계가 잘 나타나 있다. 천지인, 세 개의 키만으로 모든 모음 글자를 표현하는 우리의 한글. 그것은 한글의 모음이 점과 선의 합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천지인을 합성해 모음 11글자가 모두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합성의 원리는 점과 선을 조합해서 만드는 구결문자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가획과
합성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를 훈민정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필부호자들을 보니까 그 방법이 그대로 각필부호에서도 발견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 각필부호를 제작해 나가는 원리하고 훈민정음을 제작해 나가는 제작 방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늘 이용을 하면서도 이 안에 이 한글 창제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모음 자판의 경우 이 천지인 이 세 가지 키만으로 우리의 복잡한 모음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이 키를 두드려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역사 스페셜의 이 글자에 나오는 예와 여와 같은 복모음까지도 단지 키 3개만으로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 창제 제작 원리를 구결 문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결 문자의 점과 선을 합성해서 여러 가지의 문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 한글 창제 당시 이 구결 문자가 모델이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한글 중에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이 5글자는 우리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우리의 모음 중에 그 기본 문자인 천지인은 사람과 하늘 그리고 땅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창제 제작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구결 문자가 한글 창제의 이 모델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한글과 구결 문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만 해도 한글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중국 돈황의 막고굴에서 발견된 각석 탁본. 여기에 한동안 한글의 기원이 됐다고 여겨졌던 문자들이 있다. 흔히 버머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가 한글의 기원이란 주장도 있었고, 얼핏 보기에 한글과 비슷해 보이는 몽골어 파스파 문자도 한글에 영향을 미친 문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문자 기원설은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고 나서는 아주 우리가 분명히 알게 오를 본떴지만은 그것은 초성 글자, 다시 말하면 자음 글자는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들었고 또 모음 글자는 우리가 천지인 삼재, 천지인 삼재는 하늘, 땅, 사람 그거의 형태, 그 꼴을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걸 배합을 해서 음양관계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잘 아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엔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땄으며,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따 만들었다. 그리고 미음은 입 모양을, 이소리인 시옷은 이의 모양을, 목구멍 소리인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과연 발음기관을 본따 자음의 기본 글자를 만들었을까?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기역, 기역,
자음 글자를 직접 발음하고 그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보기로 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훈민정음 히리본의 설명 그대로다. 니은 역시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모양을 본따서 니은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한글은 구결문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 그런데 기역자를 발음할 때의 혀의 모양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가능하다. 혀의 모양만을 본땄다면 각진 모양의 기역자보다는 이런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과 더 가까울 것이다. 니은자 역시 마찬가지다. 혀의 모양은 직선보다는 곡선에 가깝다. 그렇다면 발음기관의 모양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된 이런 문자 형태는 고려 초기 혹은 신라 말기의 각필 문헌에서 보여지는 문자와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 각필 문헌에 나타나는 문자들이 훈민정음에 힌트를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훈민정음 중 아레아라는 글자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쓰여진 책인 월인 천강지곡에 보면 아레아가 각필 구결문자에서 본 것처럼 동그란 기하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아레아의 모양이 달라진다. 세조 때 지어진 월인석보. 이 책엔 아레아와 함께 방점까지도 붓을 그대로 눌러 쓴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사이 붓글씨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초기의 훈민정음 글자체는 붓으로 쓰기에 좋은 글자체였다기보다는 이렇게 직선과 점, 아주 기하학적이고 반듯반듯한 그런 문자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레아는 붓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글씨체일까? 서예가인 조용선 씨의 도움을 받아 글씨를 직접 써보기로 했다. 우선 훈민정음 초기의 글씨체인 판본체로 아레아를 써보기로 했다. 아레아는 붓을 곧게 세워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야 했다. 이에 비해 붓의 생김새대로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궁체다. 아레아 역시 붓을 그대로 눌러서 길게 뺀다. 이거는 아무래도 딱딱하고 부자연스럽죠. 이거는 딱딱 끊어야 되니까 매개 이음도 그렇고. 궁체는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흐름이 굉장히 아주 잘 나타내요. 판본체 점 요거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아레아 모양은 붓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야 했다. 초기 훈민정음에 붓글씨에 적합하지 않은 아레아가 존재했다는 것. 그건 바로 구결문자의 영향이 아닐까. 초기의 훈민정음은 유난히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건 어쩌면 우리 선조들이 썼던 구결문자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한글 창제 이전 우리에겐 또 다른 문자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혹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우리 선조들은 중국의 글자인 한자만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만의 독특한 글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결문자입니다. 이 구결문자는 한자의 획을 생략해서 표현하기도 했고 또 점과 선을 이용해서 아주 기하학적인 모양의 글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점과 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구결문자는 그동안 존재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가 2년 전에야 비로소 발견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우리 문자 한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의 문자를 만났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쓰여졌던 우리 문자. 그래서 옛사람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구결문자가 바로 그것입니다.